아니 저 그냥 법대생이었거든요 그때 1학년. 그러니까 진짜 저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민법 총칙 그 앞부분밖에 모르던 애였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아 이거 경매 들어간다니까 이게 뭔 말이지 싶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사실 얼마 전에도 전세 사기 사건은 정말 한 근 2년 동안 제가 질문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예요. 한 달에 최소 2~3건은 지인 뭐 아니면 아시는 분뿐만 아니라 뭐 여기 상담으로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변호사로서 많지가 않아요. 소송하면 이길 수 있겠죠. 왜냐면은 계약이 이미 끝났거나 계약 해지 요건이 분명히 되는 상황이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던가 뭐 해지를 하는 거야. 변호사로서는 그렇게 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이미 사기를 당한 것도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.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어디서 받냐는 거예요. 내가 승소를 한들 그 돈을 어디서 받느냐가 진짜 문제거든요. 그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고 막 개털털이라고 하고 있고 아니면 도망가가지고 뭐 해외로 도피가 있고.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수로 도대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보통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은 그 집을 뭐 이제 경매에 넘겨가지고 해도 그게 만약에 내가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니거나 뭐 그런 선순위 뭐 전세권자가 아니면 또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. 대부분 후순위 전세권자분들이 또 연락을 하셔서 하나도 배당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진짜 안타깝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로 항상 여쭤보는 게 보증보험 가입했냐.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은 그나마 나아요. 뭐가 됐든. 근데 그것도 안 해놓으시면 진짜 변호사로서 아무리 제가 법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해드릴 수 있는 건 소송에서 그냥 판결문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. 승소 판결문.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.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케이스마다 또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냥 막 변호사한테 맡겨놓고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좀 차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슬픈 얘기예요. 진짜 며칠 전에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, 정말. 근데 제가 그때는 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냐라고도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뭐 임대인이 해주지 않았다도 있었고 뭐 돈이 들어서 뭐 근데 돈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아요. 해보셨죠, 피디님? 보증보험. 그쵸.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진 않잖아요. 그거 자체가 좀 귀찮을 뿐이지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귀찮더라도 꼭 해놓으시고 워낙 특히나 원룸이나 뭐 이런 빌라 같은 거는 매매가나 전세가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전세가가 비싼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 경우에 무얼 믿고 나의 돈을 거기다가 몇 천에서 몇 억씩 꼬라박는 건데 그게 제 기준에서는 되게 권리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소액고 외양가 고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요. 잃기 전에 정말 그런 일들을 좀 미리미리 해놓는 게 계약서 같은 것도 미리미리 이제 더 좀 차분히 보시는 게 그게 진짜 이런 전세 사기를 막는 법이 아닌가. 그렇다고 뭐 사기 피해자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나를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보통은 중개인이 사기를 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중개인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경우예요. 그쵸? 그러니까 뭐 건물을 통으로 가지고 있다던가 그래서 내가 일일이 똑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내가 잘 아는 중개사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 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 중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겠죠? 아니면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았는데 양쪽으로 그냥 따로따로 컨택을 해가지고 임대인이 맡긴 거를 이제 임차인한테 소개를 하되 둘이 못 만나게 예를 들어 임차인이 뭐 안 된다 아니면 뭐 임대인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자리를 따로 잡아서 하는 정말 그건 진짜 나쁜 상황인 거죠.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도 뭐 두 개 다 뭐 나쁜 건 비등비등한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임대인이 전적인 권리를 그 중개사한테 준 거잖아요. 그래서 임대인도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임대인의 경우나 뭐 임차인의 경우 둘 다 뭐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
임차인의 경우 그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있어서 공인중개사를 한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거니와 임대인한테도 그 공인중개사를 네가 쓰지 않았냐, 그러니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당한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임대인, 임차인 둘 다 공인중개사 한 명으로 양쪽한테 등쳐먹은 거잖아요. 그럴 때는 물론 공인중개사도 사기죄로 이제 고소할 수 있고, 다만 임대인한테 과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각자마다 케이스마다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또 조금 다른 경우로 나눠질 것 같아요. 그러면 피해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소송을 건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민사를 걸어야 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죠. 라고도 말씀을 못 드려요. 왜냐면 돈은 한정적이잖아요. 근데 한 번에 많은 사람이 그거를 걸었을 때 과연 그 돈을 분배를 할 수 있을까요? 라고 생각에 접근을 하면 그게 베스트라고 볼 수도 없어요. 근데 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실히 조사나 수사 과정이 빨라지고 뭔가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좀 가해지는 형벌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. 근데 그 두 개가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, 제 생각엔.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. 이게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저 혼자 어떻게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요? 근데 양쪽 다 있어요. 양쪽 다 이렇게 해서 좋았을 때도 있고 저렇게 해서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. 저도 전세 사기를 당해본 적 있어요, 사실. 애기 때.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, 이따가.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 저는 혼자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받아냈는데, 제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받아냈죠.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. 저의 전세 사기 얘기 들려드릴까요? 진짜.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학교랑 집이랑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막 혼자 좀 자취해보고 싶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랑 쫄라서 이제 원룸을 계약을 했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1학년이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가서 계약을 했고 집도 보고 했는데 잘 살고 있었어요.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한 8개월, 9개월 정도 살고 있었는데 전세 계약을 맺고 갑자기 아침에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막 뚝뚝 두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이게 토요일 아침이었나 막 그랬어요. 또 누가 새벽부터 남의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 집행관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경매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살고 있냐고, 본인이 제일 후순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 그냥 법대생이었거든요, 그때 1학년? 그러니까 진짜 저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민법 총칙 그 앞부분밖에 모르던 애였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경매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지 싶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이 이미 이게 이제 그 앞에 전세권, 저당권 이런 게 이미 많이 설정되어 있고 경매가 신청된 상태였어요. 근데 그 등기부 등본을 이제 속여가지고 예전 등기부 등본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 이게 클리어하다,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랑 계약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약을 했을 때 저희 엄마 아빠는 또 그걸 믿었고, 지금 법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는 본 임차인도 등기부 등본을 떼서 확인을 했어야 돼요. 그런 과실이 충분히 있어요. 근데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도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고, 저는 더더구나 몰랐고, 저는 그때 등기부 등본이 뭔지도 몰랐던 때였어요. 그래서 그냥 경매 진행된다고 하니까 뭐지, 나 이제 쫓겨나는 건가? 막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 집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.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집뿐만 아니라 그 전체 빌라 같은 데였거든요. 근데 빌라 전체가 이제 문제가 됐었던 상황이었어요. 제가 마지막 호순이었고,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가 다른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때 그거를 고민을 한 거예요.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 엄마가 제일 먼저 고소를 했어요.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이제 피해자 조서도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그 피해자를 이제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겁을 먹으신 거예요, 그분이. 그래서
엄마를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사모님 돈은 어떻게든 해드리겠다.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그 녹취를 했대요 그때. 그래서 그걸 또 공증을 받았다는 거예요. 이 엄마가 진짜 나보다 더 나은 그때는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구나.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돈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하나도 못 빼주고 먼저 저희 엄마한테 빼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거 뺄 때 동안 또 살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총 한 2-3달이 걸렸거든요. 그렇게 되는 데까지. 근데 그때마다 막 위층 아줌마 오셔가지고 니네 집은 어떻게 되는 거니 이러시고 막 또 뭐 경매 뭐 또 집행관 오셔가지고 또 뭐 빼니 안 빼니 이러고 진짜 지옥 같은 1학년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그때 받았습니다.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진짜 같이 하는 게 맞는지 혼자 하는 게 맞는지가 매번 케이스마다 달라요. 근데 저로 봤을 때는 혼자 하는 게 맞았던 거죠. 어떻게 보면요. 그래서 그런 점도 잘 고려를 하셔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. 엄마는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때 진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. 진짜 거기를. 진짜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얘기를 요즘도 종종 하고, 그때 제가 이제 법대 다닐 때 친구들한테 그때 전세 사기 당한 거잖아요. 지금 치면 나 그때 사기 당했다고 그러면은 막, 근데 1학년이 뭘 알아요. 다 몰라.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와, 그때 정말 많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때. 그래서 애들이랑.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해요. 그때 그 돈 찾았냐 이러면서. 그래서 그때 그 돈 찾았어. 네,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네.